네, 어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명으로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위험시설에 있던 집단 감염과 단풍철 행락객들의 주말 나들이도 시작돼서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방역 당국은 특히 젊은 층을 고리로 한 감염 확산 우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신규 확진자가 73명 나왔습니다. 1단계 하향 조정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단 지금 현재 좀 흐름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추석 연휴, 그리고 한글날 연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발견된 감염자들의 전파 사례가 지금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 이제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려됐던 부분은 이제 그 집단 감염이 30명, 50명씩 특히 이제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단체로 생활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겠는데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 여유 병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추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위험군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자가 나올 때는 이분들이 거의 다 이제 중환자실을 많이 병상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큼 방역에 대응할 만한 여유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신규 확진자 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거리두기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 조절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차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역의 끈을 바짝 조이고 긴장을 완화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말이 사실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된 뒤에 맞는 첫 번째 주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나들이를 가는 분들도 생기시고 그래서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한 달간은 방역 활동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가을 여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발표를 하셨고 특히 이제 가을철에 단체 산행들을 많이 가시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단체로 버스를 타시면서 또 버스 안에서 어떤 가물을 하신다든지 또 이제 단체로 가시게 되면은 산행도 몰려서 가시지만 또 끝나고 나서 식사도 같이 모여서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감염 전파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단체 여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혹시라도 가시더라도 방역 관리자를 담당하셔서 누가 갔는지 또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셨는지 또 열이나 호흡기 증상, 의심 증상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방역 관리 담당자를 좀 지정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는 방역 관리자를 배치해서 추가적인 방역 안내를 하신다든지 또 뭐 휴양림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이제 인원을 분산하거나 또 이제 어떤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선을 최대한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런 야외 활동을 하시고 나셔서 또 열이 나신다든지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혹시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은 아닌지 아니면 또 요즘 또 가을철에 유행하는 열성 질환 같은 건 아닌지 반드시 진료를 조기에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거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좀 사례들을 짚어볼 텐데요. 부산의 요양병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기 광주의 재활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활병원 바로 근처에도 요양병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활병원에 요양병원도 있고 또 이 재활병원에 또 통원치료라든지 외래진료 같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이제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 간에 어떤 환자분의 이동은 없었는지 또는 의료진의 이동을 통한 감염되신 분의 접촉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의료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설사 초기에 좀 감염되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하시고 손위생을 잘 하시면은 환자에게 직접 전파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가적인 감염 확산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양병원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부속 시설이 있다면은 그쪽에 감염 전파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 같은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노인 시설 집단 감염에 대해서 경각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전남도에서는 지역 요양병원 90곳, 또 요양원 308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좀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 좀 조기에 조금 찾아낼 수 있는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음성이지만 곧 또 하루 이틀 후에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제적인 집합 검사를 한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의심되는 유증상자가 있는 어떤 종사자라든지 환자라든지 그런 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예. 무엇보다도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 면봉 2개하고 이제 수송 배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채취해서 검사 기관을 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의심되는 환자분들,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예. 이렇게 환자분들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이제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요양병원에서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다른 큰 급성기 병원으로 환자분을 이송하실 때, 전원하실 때 이분이 코로나 의심이 아닌 것을 좀 확인해야지 또 그쪽 병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해서 음성인 걸 확인하면 조금 더 환자분을 전원할 때도 좀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자체 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병원 자체 내에서 감염관리 담당자가 계셔가지고 그 감염관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종사자라든지 환자분들을 돌보시면서 감염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자꾸 고쳐드리고 예. 위생 수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관리자가 필요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감염 관리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을 지정하거나 또 그분을 교육해서 그분이 또 추가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환자분들의 어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충분한 공간 확보라든지 또 인력 확보가 추가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진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은 이제 비용 효과적으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최대의 감염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요양병원과 또 재활병원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사례 말고도 지금 보면은 뭐 이마트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존 감염 사례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 이런 거를 보면 N차 감염 문제가 정말 이 차단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사례를 돌이켜보면 이제 인천 학원 강사 사례를 봤을 때 열흘 만에 이제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뷔페라든지 그걸 통해서 가족과 또 직장 동료 이렇게 N차 전파가 10일 동안 7차 전파가 일어나면서 80여 명 이상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 N차 전파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금방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전파 속도는 우리가 얼만큼 그만큼 많은 접촉자가 있었고 또 접촉 과정에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좀 소홀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파 범위와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조기에 빨리 찾아내서 그분을 통한 역학조사, 동선을 빨리 찾아내서 그분의 어떤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분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인지도 필요하고 또 확진되신 분의 어떤 그 접촉자라든지 동선 파악 같은 거에 좀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이런 협조들이 또 무엇보다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지하이츠 3차 오피스텔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이 확진자들이 이달 들어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무실에 다녀갔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경기, 인천, 또 충북, 광주 등으로 퍼져 있는데 일단 접촉자를 좀 차단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난 사례들을 봤을 때도 방문 판매업 때문에 어떤 주요 도시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대전, 뭐 전주, 광주에서 어떤 광주에 전파된 어떤 감염 전파가 또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사찰이나 또 아니면 지역사회 요양시설 또 교회 또 그것을 통한 가족 전파와 또 지역사회 동호회 뭐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빨리 접촉자를 찾아내서 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방문 판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좀 성실히 임해 주셔서 만나신 분들을 빨리 진술하시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접촉자, 감염자를 차단하는 노력들이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는 데 굉장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경기 동두천에서는 초등학생 한 명이 콧물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 저학년 등교 확대를 앞두고 방역의 한계는 없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 1학기 학교 방역을 통해서는 아마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라든지 또래들 간에는 아무래도 같이 좀 방역 수칙을 좀 소홀히 하면서 만날 수가 있겠고,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뭐 젊은 층이라든지 또 어르신들도 주로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특히 이제 또래들을 만나시면서 함께 어떤 공유된 문화 생활 같은 걸 같이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어떤 뭐 음주나 놀이 같은 걸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무엇보다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더라도 좀 어색하지만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같은 것들을 좀 계속 잘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가 방역과 그 기존에 해오시던 사회생활 만남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서 또래들끼리 만나시더라도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이 동두청의 경우에는 친구 모임 사례에서 2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렇게 좀 또래 감염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사람은 좀 사회적인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어떤 만남, 그러니까 어르신과 이제 뭐 젊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이제 같은 또래끼리 계속 만나면서 어떤 유대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좀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시겠고 특히 이제 방역 수칙을 좀 잘 준수해 주는 노력들, 특히 이제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특히 음식점이나 주점, 특히 또 뭐 어떤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시면서 마스크를 벗고 또 다른 또래가 아닌 같은 이용하신 분들이 또 감염되고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될 수가 있겠고 또 네. 가족 간의 감염은 사실은 무증상 시기에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분이 감염됐다 그러면 그 가족은 일단은 감염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특히 이제 집안에 고령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런 또래들 간의 만남에서 방역 수칙이 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노력들이 물론 이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오늘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 젊은 층 중심으로 유흥시설과 또 음식점에서의 전파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감염 불분명 환자의 비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16.5% 정도가 되거든요. 이 수치는 아직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직도 많이 높은 수치가 되겠고요. 네네. 지금 그동안에 한 2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약간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가 좀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약간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고 아직 여전히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은 굉장히 높고요. 확진자 수가 뭐 수백 명대에서 지금 이제 두 자릿수인데도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거는 우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못 맞춘 사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못 찾아낸 감염자들이 계속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네. 그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는 유증상자들도 물론 조심하셔야 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무증상 시기에도 충분히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특히 이제 공공 시설을 이용하실 때는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제대로 코와 입을 다 가려주셔야 되겠고 예, 혹시 예. 깜빡 잊고 조금 잘못 착용하거나 착용을 깜빡 못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얼른 예, 바로 뭐 바로 착용하는, 착용하시고 예. 그러시면 되니까요. 어떤 자기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누구나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하실 때도 또 너무 나무라듯이 하시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예, 다 같이 협조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생활 방역이 일상화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반가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곧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질병관리청이 오후 브리핑에서 국산 치료제는 올해 안에 또 국산 백신은 내년 내에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 시간이나 과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발표를 듣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사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 특히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 연내에 허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간 데이터가 이제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제 국산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항체 치료자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기증받아서 만든 항체 치료제도 있고 또 인공으로 합성 배양해서 만들어낸 항체 치료제도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 뭐 리제노론사라든지 뭐 121, 124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항체 치료제가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고 여러 임상 시험이 계획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중에서 적절한 적응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항체 치료제도 굉장히 좀 희망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임상 시험하게 되면 확대 대상자가 많게 되면 그 많은 대상자 중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건강 이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치료제와 관계없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임상 시험자에서 그런 건강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치료제와 관련이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시 또 중단이 됐다가 또 확인하고 다시 재개되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끝까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신규 새로운 감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효능에 대한 논란을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WHO가 환자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 논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은 렘데시비르보다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 또 인력 장비, 또 그 병원의 어떤 의료 시스템 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자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이 WHO 연구 같은 경우에는 30여 개 국가, 뭐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30국가에서 400개가 넘는 병원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병원 간의 굉장히 그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생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보정하지 않는 선에서는 렘데시비르만의 효과를 증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만 이렇게 따로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 생존율이 조금 감소합니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조금 없을 뿐이고 좀 감소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 생존에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실망스럽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한된 환자에게 조기에 약물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또 일부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현재 치료 방침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 이 치료를 받고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환자들에게. 네, 그래서 중단할 필요는 없겠고요. 현재 치료 방침을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렘데시비르보다 더 우수한 뭐 항체 치료제 같은 것이 개발되게 되면은 렘데시비르가 이제 또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렘데시비르 같이 잘 디자인된 그러니까 이중 맹검 위약 실험을 한 치료약이 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렘데시비르가 표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